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그 주택 부동산 분야의 개혁이 개혁 개방 이후 한 40여 년간 추진된 후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그 현황이라는 게 뭐 이제 웬만한 자본주의 시장 상황을 어떤 면에서는 막 넘어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 뭐 그런 걸로 인한 그 부작용,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주택정책이 개혁개방 초기하고는 또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보장성 주택,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개혁개방 초기에는 오히려 너무 철밥통이다, 복지 위주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 그래서 상품화, 사유화, 시장화 이런 걸 추진했었는데 이제 뭐 한 40여 년간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화, 상품화, 시장화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된 측면도 있고 거품도 끼고 투기가 막 빈발하고 하니까 이제는 보장성 주택,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주택이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는 거죠. 이러한 중국의 경험을 통일 과정과 북한의 주택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비교 또는 유추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서론, 왜 중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하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최대 교역국의 투자 환경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도인 부동산 제도 및 정책, 그 개혁 경험 특성과 주요 동향을 이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부터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했습니다. 사유제를 소멸시키고 국공유제로 하고 시장을 계획경제, 지령성 계획경제로 대체했고, 그러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또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시장경제 확대, 사유제 확대 뭐 이런 쪽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는 실체와 부동산 분야에서 돌출된 문제점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정책과 제도에 함축된 본질적인 문제들을 천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험과의 비교를 통한 북한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함의를 도출하겠다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목적입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한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자 하는 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과제이고 관심사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우선 중국의 주택 개혁과 부동산 시장 형성 및 발전 과정입니다. 개혁 개방 이전 사회주의 개조 시기를 우선 보면은 이때는 토지는 국공유제 하에 무상 행정 배분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복지 개념의 저임대료만 받고 배분해주는 그런 대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상품 속성과 부동산 시장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가가 통일적 계획, 투자 건설, 유관 단위가 분배, 그리고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관 단위라는 것은 직장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령성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노르마, 정액, 띵 거를 할당해서 그 노르마 정액대로 할당 배급을 해줍니다. 배급 제도가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
재화의 속성은 다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각 유관 단위별로 노르마에 따라서 매체, 수도강처럼 매체, 절강대학은 매체, 정부 기관 같은 거는 건설부 직원들한테는 매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순서대로 주택을 배정받은 거죠. 개혁 개방 이전 시기, 그걸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고 1978년 11기 삼중전에서 개혁 개방 선언되기 전까지인데, 이 시기를 또 두 개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1949년에서 1958년까지 사회주의 개조를 활발하게 추진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주요 진행되던 사항은 사유주택을 공유주택으로 바꾸는 것이죠. 공유주택이라는 게 이제 공방. 중국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방지산이라고 부르죠. 방이라는 게 결국 건물 또는 더 좁게 해석하면 주택입니다. 그 지는 땅지자. 그래서 방지산이라는 거는 건물과 토지, 재산이란 뜻이죠. 중국에서는 그걸 방지산, 우리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방지산이라고 부르죠. 1949년에서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시기에는 도시 사유 건물을 공사 합영으로 이제 바꾸고 국가가 경영 임대하는 그런 식의 개조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원래 건물 점유자에게 유상 몰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내 일정한 지분을 주고 점진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소멸시킵니다. 여기서는 토지가 이제 거기에 부속된 건물, 주택까지 함께 이제 사유권을 소멸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는 토지는 사용권만을 분리해서 사유와 상품화 그리고 시장을 형성해서 거래하도록 하지만은 주택은 완전히 사유화합니다. 그 개혁개방 이후입니다. 근데 이때는 정반대죠. 사회주의 개조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전 반봉건 시절 또는 국민당 시절에 사유주택들을 공영주택, 공방으로, 공사합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개혁을 추진했죠. 그래서 1956년 약간의 의견이라는 지시를 하달합니다. 근데 이 약간의 의견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그 낱말 뜻 그대로 약간의 의견, 의견이겠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법규 이상의 구속력과 효력을 갖습니다. 왜냐? 중국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당이 결정해서 국가계획위원회 같은 데서 아래 그 하위 행정기구로 하달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부문으로 하달을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당이 결정하면 한다 하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감히 저 당에서 약간의 의견이라면서 하달한 지령을 무시했다, 아니면 그거를 어겼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그런 걸 어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1956년에 하달된 그 약간의 의견이 현재 도시의 사유 건물 재산의 기본 정황과 사회주의 개조 진행에 관한 약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기입니다.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번에가 이제 58년 이후에 78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사회주의 개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공유주택, 천하통일, 그리고 복지 분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유 토지에, 이제 토지가 다 국유화, 공유화가 됐으니까 도시 토지는 다 국유화입니다. 전민 소유제. 국유 토지에 정부가 집을 지어서 직장 단위에 제공하고, 그리고 단위는 직공과 구성원에게 그것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공유주택, 공방이죠. 국가가 주택유지 보수에 필요한 임대료를 정하고 전매와 재임대는 제한합니다. 그 임대료라는 게 극히 형식적으로 아주 저렴한,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런 무료에 가까운 그런 낮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게, 인민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주택의 소유 여부가 아니죠. 어차피 사유주택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택의 면적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즘 지금 주택정책으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우선 이제 체제가 다르죠.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이런 공방, 공유주택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주택 문제가 그냥 불거지고 막 하다가 나온 공공임대주택하고는 이름은 설사 같을지 몰라도 그 속성이나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천착해 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택난이 또 심화됩니다. 그래서 1인당 거주 면적,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하고 악화됩니다. 1인당 거주 면적이 악화된다는 건 뭡니까? 작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되고 나서 1인당 거주 면적이 점점 좁아집니다. 공산당이 정권 잡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가장 기본적인 게 주택 아닙니까? 의식주. 공산당 정권 잡고 나서 개혁개방 이전에는 의식주 어느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왜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거지? 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 말이야 뻔드르르게 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주택난이 심화됩니다. 그 심화되는 이유가 뭐냐? 건설 재원, 재정 확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싸게 하고 뭐 전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뭔가 재원을 마련할 방도는 없이 그냥 그 허울 좋은 사회주의네 뭐네 하면서 뭐 주택은 돈 받고 사는 데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져 준다. 그럼 책임져 주려면은 신규로 지어서 공급해주고 충분히 공급해주고 이럴 때 그게 책임져 주는 거지. 그냥 줄만 세워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1인당 거주 면적은 계속 좁아지는데 그렇게 방치하면서 책임져 준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를 정말 간략하게 본 겁니다. 간략하게 보고 그럼 개혁 개방 이후에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우선 개혁 개방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대강 아시듯이 대내 개혁 대외 개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혁 개방 정책을 실험에서 차차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험실처럼 실험 지역에서 그 개혁 개방 정책을 실험한 게 그래서 지정한 게 경제 특구입니다. 션전, 주하이, 시안토, 광동성에 아니면 타이완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의 샤먼 뭐 이런 그 경제 특구들이 설치되는데 그런 경제 특구의 목적이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그런 게 이제 주요 목적인데 그 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 그 경제 특구에 들어온 중국 당내 경제 특구에 들어와서 공장도 짓고 거기 외국인 직원들이 살아야 될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낮은 그 임대료 아니면 거의 무료로 임대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주려고 그래도 사실 뭐 그런 주택도 지금 극히 부족한데 그런 외국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가격을 어떻게 정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가? 토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정말 별걸 다 걱정하네. 당연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시장이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시장이라는 게 뭔지 개념조차도 모르고 특히 부동산 시장. 그러다 이제 갑자기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토지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이게 뭐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연구 전담조가 편성돼서 홍콩의 사례, 싱가포르의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차근차근 경제특구에서 실험을 통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986년에 토지관리법,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어떻게 소유권에서 분리해서 상품화해서 사유화해서 토지 사용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이 토지관리법입니다. 그리고 1987년 션정 경제특구에서 국유 토지 사용권의 유상 출양
실험을 시작합니다. 유상 출양이라는 게 유상, 공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출양이라는 게 이제 양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개인에게 또는 기업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정부가 양도할 때를 출양이라고 그러고 다시 그 양도받은 그 사용권을 또 다른 제3자에게, 다른 기업이 또 다른 기업에게,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재양도할 때는 전양, 중국 도금으로는 쟈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 유상 사용 개혁, 토지의 가격과 가치가 발생하는, 이제 토지의 가격과 가치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새삼스럽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토지의 가격과 가치가 있었어? 토지라는 건 그냥 내가 저 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 사용 항목 건의서라고 합니다. 토지 사용 신청서 같은 거죠. 항목 건의서를 토지관리부문이나 도시계획관리부문에 심의받고 허가만 받으면 무상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토지 사용권이었는데 개혁개방 이전에는, 이제는 그게 유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시장에서 토지 사용권을 구입하고 서로 거래하는 이런 객체가 된 겁니다. 토지 사용권이 거래 객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지 유상 사용 개혁이 토지의 가격과 가치가 발생하게 되고 도시 내 업종 및 기능 간의 입지 경쟁과 교환 거래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발전 동력이 이제 형성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존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지령성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 체제의 한계, 그것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혁개방 이후 시기도 크게 3개 시기로 나눕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기입니다. 1978년 말에 덩샤오핑이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을 공포하죠. 그때로부터 1998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점진적인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 경제 특구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실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인상해야 그 임대료를 가지고 주택을 새로 건설하든지 기존 재고주택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주택 임대료를 인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와 사유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주택 분야도 이런 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하고 결정하고 이제 추진한 것이죠. 그래서 임대료 인상에 중점을 둔 개혁 전략을 확정합니다. 1988년에. 그리고 주택 임대 가격을 국가 규정에서 이제는 시장 결정으로 전환합니다. 그게 이제 1991년에 그런 그 지침을 또 발표합니다. 이것도 또 뭐 무슨 통지, 뭐 약간의 의견 또는 무슨 판법, 조례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이제 공포되고 제정되고 공포되죠. 그 다음에 1994년에는 국무원이 주택공적금 관리조례라는 걸 공포합니다. 주택공적금이라는 거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공들의 입장에서 직장인들이 자기 봉급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면 그것에 상당하는 액수를 그 직장, 그 기업에서 또 플러스 100% 해주고 또 정부에서 또 플러스 100%. 그러니까 어느 이제 직공이 자기가 100위안을 적립하면 자기 봉급 중에서 100위안을 적립하면 정부가 또 100위안, 또 그 소속 직장, 그 기업에서 또 100위안, 그 단위가 될 수 있죠. 뭐 절강대학 같으면 절강대학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공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100위안을 월급에서 100위안을 적립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300위안이 적립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일정 그 액수가 일정 액수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금액을 담보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상당한 그 액수가 되면 찾아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용도로는 쓰는 건 안 됩니다. 왜냐 정부하고 기업이 3분의 2 그 전체 액수 중에 3분의 2가 정부하고 기업이 지원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용도를 지정해 준 겁니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 그것에 몇 배까지 담보를 해준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1997년 말에 전국 각지의 주택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0.8위안에서 최고 1.8위안까지 2배도 더 넘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2배도 넘게 상승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담이 그냥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이때는 투기, 거품 이런 현상이 막 시작됩니다. 투기가. 그래서 이제 이때를 전인민 부동산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채민 방지찬 지혜단. 특정 지구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거품이 출현해. 그 극단적인 예가 그 해남도, 도가 이제 해남성으로 승격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워낙 자연 풍광도 좋고, 마치 우리 제주도 연상하면 됩니다. 규모는 물론 훨씬 더 크죠. 여기에 이제 막 투기 바람이 부는데, 한 달, 월 최고 투자 증가율이 147%까지 증가한 적도 있고, 이런 정도로 그냥 막 투자, 투기,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전인민 부동산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유증도 심각했죠. 저질 시공에 무질서한 도시 건설 이런 후유증들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1993년 하반기부터 거시 조정 정책을 시행하죠. 1993년에서 1995년 기간 중에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시장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빈 건물이 급증하고 토지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 정부가 또 일당 독재에다가 집권성이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그냥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동산 불패 신화처럼 이것도 이제 한 개혁 개방 40년대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그때처럼 그렇게 약효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숙달이 된 거죠. 면역이 된 거죠. 온탕, 냉탕, 부동산 불패 신화 뭐 이런 중국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걸 이제 다 아는 거죠. 경험과 감각으로. 이때 주택 공적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전에는 경제특구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급하니까 예전보다 좀 땡겨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1993년에는 안거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락할 안자에다가 거주할 때 거자니까 백성들이, 인민들이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다. 공정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이런 토목공정 이런 데서는 공정을 쓰는데 요즘은 중국 정부가 역사 뭐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뭐 동북공정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역사 프로젝트도 뭐 동북공정 이러면서 역사도 막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의대로 해석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거공정이 시작되면서 소위 말하는 보장성 주택 개념이 출현합니다. 보장성 주택 대표적인 게 경제적용주택, 우리로 치면 국민주택 정도 됩니다. 분양가도 통제를 하고 주택 그 호별, 단위 평면 면적도 우리는 85제곱미터 이하 아닙니까? 중국은 보통 90제곱미터 이하 이 정도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염가임대주택, 중국 용어로는 염조방, 렌주방, 도시주택제도 개혁을 확대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개조하고 네 가지를 건립한다. 그런 말로 이제 대표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의 개조라는 것은 그전에는 주택건설 투자 이런 문제를 국가와 단위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했는데 개혁개방 이후에는 각 개인들까지도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인 개인의 측면에서도 부담을 시킵니다. 아까 주택공적금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부담하는 게 대표적인 그 예죠. 3자 부담 체제로 개혁하면서 종전에 국가 단위라는 측면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를 건립한다고 해서 4건이라고 합니다. 4건은 경제적용주택, 공적금제도, 주택공적금이죠. 주택 신용대출체계 건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시장 규범화와 주택유지 보수관리시장. 중국에서는 이거를 물업관리라고 부릅니다. 물업관리. 1998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제는 전면적인 시장화 발전 단계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전국 각지의 주택 실물 분배가 중지됩니다. 1998년에. 그래서 주택복지의 화폐화 실행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개혁개방 이후에도 완전히 실물주택 그 분배를 중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임대료도 인상하고 뭐 이러면서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다가 경제특구 같은 데서 이제 실험적으로 하다가 1998년에는 전국적으로 주택을 실물로 분배하는 것을 완전히 중지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능력을 화폐로 이제 지원한다. 그러니까 주택이 그러니까 이제 주요 상품으로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시장이 또 발전합니다. 상업은행의 개인주택자금 대출 총량이 부단히 증가하고 대출 조건과 문턱도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통지, 이제는 약간의 의견이 아니라 통지죠. 국무원이 도시주택제도 개혁, 진일보 심화와 주택 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고 부동산 기업이 규모화하고 경영의 전문화 또 규범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주택 및 임대주택을 중시하는 단계로 이제 진행됩니다. 개혁 개방 초기에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복지 위주로만 불리는 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장경제, 사유제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좀 이거를 활성화시키느냐, 효율을 높이느냐 하는 게 그 개혁의 주요 목표였는데 한 40여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투기니 주택가격 급등이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그 일반 백성들의 그 불안해지고 불만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표출되고 하니까 공산당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거죠. 뭐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가 위험하다는 걸 자기들이 더 잘 알죠. 자기들이 그 농민들 선동하고 막 지주들 뭐 타도해야 된다 하면서 그 정권을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성 주택 및 임대주택을 중시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국무원이 도시 저수입 과정 주택 곤란 해결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하달합니다. 염가 임대주택 보장 판법, 그 염가 임대주택 건설과 보급, 규범적 제도와 자금 보장.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부설적 조치이고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어떤 조치는 미흡하고 결여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국무원에서 6개 조항으로 된 국육조, 국무원이 발표한 6개 조항의 보장성 주택에 관련된 또는 주거 안정에 관련된 정책이다, 대책이다, 아니면 법률이다, 법규다. 이래서 국육조 또는 이제 이걸 좀 더 세분한 국15조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발표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단위 평면 면적, 소형 주택 점유 비율. 예를 들면은 주거 단지를 건설할 때 계획 건설 총 면적의 70% 이상을 세대의 단위 평면 면적을 9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 국민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국민주택만으로 단지를 만들고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토지 공급 측면에서는 단위 평면 규모와 주택 가격을 제한하는 기초 위에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경쟁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개발 건설 단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죠. 그래서 15조 의견 이후에 가격 제한 상품 주택, 그러니까 이걸 중국 도금으로는 시엔자 샹핑팡, 상품 주택도 이제 가격을 제한하고 우리 마치 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개념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주택 평면 규모를 제한하고 양한방이라는 게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한한다는 게. 그래서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세 번째 단계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이때는 특히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중시합니다. 이 임대주택을 중시하게 된 그 배경과 그 계기는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주택 문제들이 이제 돌출되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재산 증식용이 아니다. 우리들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실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현되거나 먹혀들지가 않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공 19차 그 당대표 대회 2017년 10월에 개최됐죠. 거기 그 보고에서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국말로 시진핑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방즈슈 용라이 주더, 부슈 용라이 차오더. 그러니까 방즈가 주택입니다. 그리고 용라이 주더. 이거는 주거용이다. 슈는 이제 긍정이죠. 그렇다. 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부슈 이건 아니다. 용라이 차오더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차오가 뭐냐면 차오판 그러면 이게 볶음밥입니다. 근데 방을 볶으면 뭐가 됩니까? 주택을 볶으면 투기한다는 겁니다. 투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슈 용라이 차오더. 시진핑이 아주 그냥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방주시 용라이 주더, 부슈 용라이 차오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중국같이 이렇게 집권적인 일당 독재 공산당 이 국가에서 공산당 주석 제1서기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임대주택 중시 단계가 제일 중요한 주택정책의 과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각 지방의 그 부동산 중개업소들 머리도 식힐 겸 한번 보시죠. 2009년 원조에서 찍은 겁니다. 후다, 방찬, 중재 이렇게 돼 있죠. 중개. 여기서는 방지산인데 지자는 빼고 그냥 건물만 썼습니다. 방찬. 그래도 그냥 방지산 약자로 통합니다. 그 다음에 상해시의 뒷골목. 푸시지구 뒷골목입니다. 부시가지. 여기서 이제 왕캉, 방찬. 여기도 그냥 방찬으로만 써있네요. 방산. 이거는 이제 2019년 11월에 길림성 장춘에서 제가 찍은 건데 화언 방디찬.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7년 항조. 제가 절강대학에 근무하면서 한 10여 년을 살았던 이거는 연세점입니다. 프랜차이즈.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저 요 문 안쪽에 또 한 대여섯 명이 또 있습니다. 저한테 컴퓨터 한 대씩 놓고 앉아서 뭘 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토지가 국유 토지죠. 그리고 국가가 지주입니다. 국가가 지주예요. 사용권만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사용권을 출양하네, 뭐 매매하네 안 되지만은 결국 국가가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시한을 정해서 용도별로 정부가 토지 사용료 지대를 수취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거래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지세니 뭐 이런 것도 늘지만은 그 토지 사용료가 올라가야 자기들이 토지를 유상 출양할 때 그 사용료를 듬뿍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높게 받아내야 자기네들 재정이 확충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라, 뭐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도록 해라, 거품을 없애라, 아무리 지령을 내리고 그것을 인사고가 평가에 반영한다, 뭐 아무리 그래도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 지방의 시장이나 현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최소한도 안 했다가는 나중에 저 문책받을 일 같은 거 명백한 거 그런 것만 하지 그 관료주의적인 틀 안에서 내심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막 가격이 상승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이고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시 화율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여기서 가장 뚜렷한 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서부터 개혁 개방이 이제 본격화되던 1980년대까지는 도시화율이 뭐 초창기에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약진되면서 농촌으로 하방시키고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하면서는 도시화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죠. 도시화율이라는 게 좀 완만하게 증가율이 완만해지는 적은 있어도 이렇게 마이너스 추세로 되는 건 참 보기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마오쩌둥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야말로 그 어거지 같은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막 시행하다가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빠른 증가율을 보입니다. 이 곡선의 기울기를 보십시오.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승해서 2020년에는 64%까지 올라간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초기 10%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농민공인이 이런 문제들이 막 대두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청색 부분이 농촌 인구고 원래 1953년도 이 무렵만 해도 농촌 인구가 이 도시 인구, 브라운색이 도시 인구입니다. 도시 인구보다 훨씬 많았죠. 뭐 도시화율이 한 10%대일 때니까. 그러던 게 이제 도시 인구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브라운색 막대 그래프를 보십시오. 농촌 인구도 초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가 한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절대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농촌 인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한 50% 이전일 때는 농촌 인구나 도시 인구가 같이 증가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990년대쯤 들어서부터는 도시화율이 한 30% 육박할 때쯤부터는 농촌 인구는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하고 도시 인구가 이제 막 증가하는 그 추세가 이렇게 보이죠. 최근의 주요 현황은 경제 발전 방식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 이전에 증량 발전,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던 전략이 이제는 품질 관리, 질적 관리, 과잉 설비 공급에서 공급 측 개혁. 그러니까 이제 국내 과잉 설비를 해외로 이제 투자하면서 이걸 해소해보자 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대1로. 신실크로드라고 그러죠. 1대1로. 이제는 국내 뭐 경제 특가라고 안 합니다. 동남아, 캄보디아라든가 중앙아시아 뭐 이런 쪽에다 해외 특구를 건설하고 중국 뭐 차이나 드림이죠. 시진핑이 얘기하는 뭐 자신만만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뭐. 그래서 창신, 과학적 발전, 경제 특구. 이제는 경제 특구라고 안 부릅니다. 경제 특구는 서방 선진국과의 격차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줄여보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목적은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미국, 서방 선진국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니까 그게 꼭 옳은 길도 아니더라. 뭐 금융공학이니 뭐니 그러면서 금융 위기나 초래하고 환경은 저렇게 망쳐놓고 우리도 물론 지금 빨리 갈 길이 바빠서 환경 오염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은 뭔가 서방이 했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문제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특구라고 안 부르고 종합연계개혁시험구라고 부릅니다. 실험하는 정책도 민생정책, 그래서 민생특구.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래서 도농특구.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환경보호특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구 이름도 이제 다 다릅니다. 특구에 부여된 임무도 그 전처럼 폭량적인 측면에서 양적 경제 성장 그리고 서방 기술의 도입을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요새 뭐 환경 오염 유발 산업 같은 건 오히려 내쫓습니다. 우리 지금 그 노동 밀집형 환경 오염 유발 산업들이 중국에 갔다가 뭐 칭다오 이런 데서 막 야밤 도주하고 하는 게 벌써 한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이 이제 투자하는 그 컨설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무사히 안전하게 빠져나오느냐, 출구 전략을 찾느냐 그런 쪽입니다. 요새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급속한 속도로 이제는 민생공정 중시 관점으로 방향 전환하고 상품 주택의 연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 제한주택, 공유재산권주택 등 유형별 주택 공급 구조를 조정하는
그런 게 이제 주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 강도 강화, 점유 비중 제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어떤 함의를 주느냐. 그러니까 우선 북한의 실체와 실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제 시장경제 경험이 북한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냥 뒷구멍에서, 지하시장에서, 장마당에서 그런 지하시장들이 좀 있을 뿐이지 중국처럼 정식으로 11기 3중전에서 최고 권력자가 지금은 대내개혁, 대외개방이다 하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저 그냥 봐서 당장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개성공단도 열었다. 금강산도 했다. 나선지구, 신우주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가 외화벌이를 해서 당장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 경제 입장에서 리스크가 설사 크고 나중에 정말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전쟁 방지, 평화 비용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한다. 우리나 그렇게 하지 다른 외국 기업이나 그런 데서 저렇게 위험한 지역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3대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덩샤오핑 같은 마오쩌둥에게 박해받던 세력이 이제부터는 마오쩌둥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다고 전면 부정도 안 합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틀은 그대로, 권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화혁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바로잡고 개혁 개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렇게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부정하듯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권력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딜레마죠, 북한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 폐쇄적인 북한을 그래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주어진 안정적인 자료만이라도 활용해서. 그럴 때 아주 이 유용한 자료가 중국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비교 사회주의 방법론을 이 부동산 시장, 도시 개발에도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할 때 개혁 개방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개혁 개방 이전 10년, 이후 10년 정도의 상황을 지금 북한하고 비교해야 그래도 적실한 비교의 의미가 있겠다 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통일의 방식 그리고 통일 과정과 연계한 북한의 체제 전환 모델도 우리가 좀 더 시나리오라든가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들 중국의 그 경험을 토대로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도시에는 점진적이다. 남한 주도시에는 급진적인 통일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거친 그런 전망과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한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